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최근에 한 짜장면집 대문에 이런 글이 붙었답니다. 외로움은 팔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1인 손님, 그러니까 혼밥하러 오는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가서 왜 저런 철학적인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요, 저는요, 혼자 맛있게 짜장면 먹는 사람보다 둘이 와서 혹은 넷이 와서 각자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더 외로워 보이던걸요. 11월 12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에이? 오영수? 오영수 하시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더라 하실 거예요. 일단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피해 여성분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검찰이 징역 1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신경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방송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 오게임의 그 깐부 할아버지네 하실 텐데, 근데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지금 지난해 3월 이 영상인데 법정에 지금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때 왜 그랬었죠? 이거 혐의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오영수 씨가 또 어떤 분인지 짧게 먼저 그럴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오징어 게임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 개봉했던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할로 나왔던 네네. 분입니다. 올해로 81세고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에 골든글로브 그 TV 부분에서 나무조연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에 오영수 씨가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로부터 5년 전인 2017년에 연극 공연을 위해서 지방에 머물 때 그 산책로에서 여성 연극단원을 오영수 씨가 껴안기도 했고 또 여성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했다. 이렇게 두 차례 강제 추행을 했다라는 혐의로 넘겨졌고요. 2022년 11월 결국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1심과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담 아나운서 설명을 들으니까 뉴스파이터에서도 이 사건 짚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기억이 맞다면 손정희 변호사님, 오영수 씨가 여기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겠다 그 뜻을 밝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이후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도 하고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오영수 씨가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을 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강제추행을 했는지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죄 판단을 한 것인데요. 특히 이제 포옹했다라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더 힘을 줘서 껴안았다라는 주장이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도 했었고 주거지 그 근처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1심과 2심 지금 완전히 뒤바뀐 180도 뒤바뀐 결과가 나온 건데,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앞서 재판부는 첫머리에 판결문 요지 이 첫머리에 오영수 씨가 사과한 점 등등을 고려하면 강제 추행했다는 의심은 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1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과했기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빙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죄로 선고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재판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고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오징어 게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과를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하. 자, 이런 무죄 판결에 대해서 일단 당사자 피고인이었던 오영수 씨는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의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항소심 판결의 피해자분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과 오늘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더 힘들지 않으려면 무조건 참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겼다.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입니다.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예상은 했지만 피해자분은 지금 결코 이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개탄스러운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런 판결이 결국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즉 이런 행동을 해도 성폭력 피해나 이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또 하나는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도 고민해보라고 하는 것은 네. 여성들이 어쨌든 성폭력 피해에 대해 또 성추행 피해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혹시요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이제 대법원까지는 아마 갈 것 같은 분위기가 갈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이 아마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를 할 것 같은데 조심스럽지만 상고심의 결과를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1심과 2심의 결과가 뒤집힌 사건은 상고심, 대법원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실관계,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어떤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판단은 1심, 2심인 사실심의 전권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법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파기환송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다만 많이 들어보셨죠? 성인지 감수성을 네. 중시하는 그 대법원 판결 취지. 그 취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여성의 말씀을 들어라, 가급적 최대한 존중해라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를 좀 더 높이 평가를 해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무죄가 났을 때 네. 검찰이 상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논란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이 부분을 상고를 할지 피해자가 상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 사건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검찰이 2심 무죄에 대해서 상고할지 여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상고심까지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먹튀는 엄연한 위법행위인데 범법행위인데 레전드 배우 유명하신 분들이 이거 왜 이런데요, 하정은 평론가님? 여기서 나온 이제 먹튀가 무전취식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무전취식을 고의로 계획적으로 어머나? 그렇게 해서 무전취식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런 얘기인데 어머나? 70평생 처음으로 일탈을 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하. 근데 다행히도 이게 실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아하. 영화 이야기인데 아이고. 그 지난달 7일에 개봉한 영화 사람과 고기의 내용입니다. 영화 제목이 사람과 고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고기 먹가만 먹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주인공 3인방이 배우 장용, 박근영, 예수정 씨인데 지금 이분들이 원로 중견 배우들인데 엄청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던 분들이죠. 와. 이분들이 나온 이 영화가 호평 속에서 지금 상영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가난한 독거노인 셋이 주인공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어머나. 그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그 예고편 살짝 보시겠습니다. 네네. 내일 저녁에 뭐 하셔들?
진짜 여기서 고기 먹는 거야? 내가 산다니까. 너 보물이라도 탔어? 나 돈 없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도망가려는 거야 그냥? 지친 거 아니야? 맞아. 그런 인간들하고 얽히는 게 아니었는데 맛은 어땠어요? 맛있었지? 맛있더라고. 몇 개 원칙을 정합시다. 고기는 각 1인분, 소주는 딱 한 병, 그리고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집만 한다. 비슷한 건으로 신고 들어온 사례랑 거의 일치하네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인생을 쭉 돌이켜봤는데 형님이랑 여사님이랑 고기 먹으러 다닐 때가 제일 좋았어. 그래, 인생 뭐 있나? 소재 자체는 정말 권장할 그럴 살 정말 아니에요. 그냥 매번 뉴스 빨대에서 진짜 막 뭐라고 이 사람입니까 했던 그 사건인데 그런 사안인데 지금 그게 영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담 아나운서 와, 저 세 분 탄탄한 연기를 믿고 보는 그분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새 배우의 연기 정말 열연 그 자체였다고 하고요. 네. 어찌나 재밌게 찍었는지 고기를 굽다가 고기를 아주 그냥 바짝 태워가지고요. 과자 같은 고기를 먹는 일도 다수였다고 합니다. 새 배우 박근영 씨, 장용 씨, 예수정 씨가 연기한 새 노인은요. 네. 가족 없이 좀 외롭고 배고프고 힘이 없는 역할이라고 해요. 하지만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 한번 먹고 싶다라는 걸로 한번 똘똘 뭉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이제 박근영 씨와 장용 씨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실제로도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데 여기서 그래요? 폐지를 줍는 노인 역으로 나오고요. 네. 예수정 씨는 거리에서 채소를 팔면서 대학생 손주를 키우는 노인 역할을 하게 아유,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폐지를 줍다가 한바탕 싸우다가 친해지기도 하고 뭐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만나서 무전 취식을 함께 하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규모 이제 상업 영화들에 좀 밀려서 상영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이라고 해요. 또 상영관도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흥행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그 뉴욕타임스나 포브스 같이 주요 외신들도요. 네. 올해 굉장히 유쾌한 영화다. 어머나. 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고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네. 관객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어머, 합니다. 그래요? 꼭 보고 싶네요. 아 근데 최진무 교수님 네. 왠지 저 이 영화 보러 가고 싶은 거 보면 저 나이 든 거예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래의 나의 삶은 어떨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또 현재 나이 들어 사시는 많은 분들이 노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 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것 때문에 끌린다고 보이는 그래서 이 영화가 소리 없이 강한 영화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멋지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엄청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수억 원, 뭐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영화를 찍고 CG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거 전혀 없어요. 그냥 세 분이 삶을 생활하는 모습 그대로를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잔한 감동은 사실 인생의 스토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들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새 노인 세 분의 우정을 통해 노년의 삶을 잘 보여주는 현실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러는 것도 또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무거우면 맞아요. 이제 마음이 또 먹먹해지니까 좀 안타까움도 있잖아요. 근데 세 분의 사연을 보면 너무 좀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예를 들면 한 분은 이민간 자식이 버림받고 폐지 죽고 한 분은 투병하면서 폐지를 죽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노상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이게 독거 노인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채소 팔아서 네. 대학생 손주 그러니까요. 부양한다는 게 그러면 힘들죠. 대학생의 부모가 엄연히 있을 텐데 세상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가 부양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맡겨놓고 어디로 간 아우, 거겠죠. 그러니까요. 집을 떠났든지 어떤 진짜. 이유인지 모르지만. 왜 그래서 그래, 진짜. 저 세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세 분이 또 어떤 장면도 나오면 키오스크 있잖아요 요즘. 네. 저도 무인 판매대 그거. 네. 근데 저도 가면 가끔 주문하기 어려운 천정 변호사는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주문하기 어려운 적이 있어요. 이게 뭐 고르는 게 많아 뭐가. 이분들이 세 분이 가가지고 결국 주문 못하고 슬그머니 가게를 나오는 장면도 있어요.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키오스크가 편리하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생활에 상당히 큰 불편함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박근영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간담회에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기쁨이 많이 돋아나 있는 작품이다. 젊은 관객들은 과연 내가 늙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최진영 변호사님 저도 이거 보러 갈 예약 걸어둔 사람 1인이니까 앞으로 관객 수 쭉쭉쭉 늘어날 거 아니에요? 원래 도로에서 역주행하면은 비극이지만 영화가 역주행하는 것은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예요, 진짜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침 일찍 이른바 조조 상영 내지는 밤늦게 심야 상영만 하니까 아니 그때 우리 낮에도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상영관이 너무 적어서
불만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신 분들이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 네. 상영관을 늘려달라 야, 이런 늘려달라! 예 소셜 늘려달라! 미디어 늘려달라! 이게 상영관이 적어서 늘려달라! 네. 그 캠페인을 하니까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와. 이 영화 후원회로 유명인들이 또 나섰습니다. 네. 이런 분들 중에 가수 양희은 씨, 가수 윤상 씨, 그리고 배우 최강희, 유태호 씨, 와. 그리고 감독 장항준 감독도 네. 나서가지고 이거 같이 한번 보자라고 해서 최근에 영화관도 역주행으로 야.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뭔가 따뜻해지는 그런 어떤 영화 같아요. 한번 또 저도 보고 SNS에 한번 인증해 볼게요. 정말 저런 영화 앞으로도 많이 생겨나길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요즘 진짜 잘 나가는 배우분 중에 한 분인 전여빈 씨인데 아니 그 다음 제목이 다시 살고 싶진 꿈이 없다고 대체 무슨 말인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 저도 하얼빈으로 가겠습니다. 안중근.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범죄자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오. 인간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인지능력 향상 훈련으로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치료입니다. 너 박형근 신부 제자지? 직원은 언제부터? (12) 영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쪽도 특별한 이름이 있더군요. 검은 순. 이 영화 속 영상 보시고 이담 아나운서 많은 분들이 나 이 영화는 못 봤지만 나 저 사람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 하실 거예요. 네, 전여빈 씨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라고 이렇게 알아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영상을 보고는 이 배우가 그 배우였어? 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여빈 씨가 정말 천의 얼굴이라고 불릴 그러니까요. 만큼 각 작품마다 뭐 광고마다 화보마다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발산을 하고 네. 있거든요. 꼭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네. 분위기도 다르고요. 이 전여빈 씨는요. 영화 간신으로 2015년에 데뷔를 했어요. 와. 그러면서도 독립영화를 꾸준히 찍었는데 그러다가 2017년에 배우 문소리 씨가 처음 감독을 한 영화 여배우는 오늘도에 출연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좀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문소리 씨가요. 감독이니까 또 이제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빈이가 참 많은 얼굴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전여빈 씨가 해석을 하기를 신인 때는 한 번에 각인시켜야 하니까 이게 지금 단점인데 긴 배우 인생으로 봤을 땐 장점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긍정의 여왕이신데요. 네. 벌써 데뷔 10주년이 됐거든요. 야. 그러니까 10주년이 흐르고 보니까 정말 이게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동안 약 3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서 차근차근 인지도를 쌓아오고 있었는데 많이 찍었네요. 꽤. 네, 최근에 이제 드라마 제목에 본인 역할 이름이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내 이름은 김삼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름이 들어가는 와. 착한 여자 부세미라는 드라마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여기서도 1인 2역이었다고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 역이랑 경호원 역을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천의 얼굴이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드라마가요. 네. 최근에 종영했는데 해당 방송사 드라마 시청률 역대 2위로 종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1등 그 방송사 1등이 뭐였어요? 1등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어머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 채널. 어머나 그 맞습니다. 채널.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 정도면은 대박 진짜 연기력 다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연기력도 인정받은 거고 아까 왜 그 역할 이름이 타이틀인 드라마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맡은 역할의 이름이 드라마 제목인 거에서 성공을 거두면 완전 이제 그 중량급 배우로 우뚝 서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옛날에 뭐 동의, 대장금 맞아요. 뭐 그런 네. 거거든요. 완전 이제 데뷔 10년 만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가 있고 네. 특히 이 드라마가 해당 방송사의 드라마 역대 시청률 2위를 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그 방송사 입장에서 완전 풍악을 울려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정도의 그 정도 성적인데 네. 7%가 넘었다는 거예요. 야, 마지막 7%요? 네, 마지막 시청률이 7.1%. 와. 여기가 이제 지상파가 아니라 일반 케이블 채널이어서 지상파보다 시청률이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7%가 넘었다는 건 야. 난리가 난 겁니다. 아하. 그 정도로 시청자한테 이제 크게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고. 네. 근데 드라마 속의 내용이 주인공이 인생을 다시 사는, 인생 리셋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여빈 씨한테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전여빈 씨가 운이 좋아서 나는 좋아하는 연기를 직업으로 삼았다. 내 꿈을 이뤘기 때문에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예, 나온 거군요. 아직 전여빈 씨가 나이를 본격적으로 많이 먹지 않아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정말 연기를 좋아하는 연기자로서 정말 직업 만족도 최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시청률이 난리가 나서 발리로 갔대요. 포상휴가 대박 사건이죠. 너무 좋겠다. 근데 데뷔 10년 동안 얘기 들어보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정말 자신의 연기 그 길을 탄탄하게 쌓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전여빈 씨를 떠올리는 드라마 중에요.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나는 그 봤어. 저도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또 첫 주연작이기도 하고 나의 인생 드라마를 꼽아라 했을 때 이 멜로가 체질을 꼽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주연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네. 특히 전여빈 씨가 드라마 극 중에 촬영장에서 손석구가 감독으로 나와서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데 이 욕은 욕으로 상대해야 된다면서 같이 욕 배틀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 짤 엄청 돌려봤어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네. 그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두 사람의 첫 대면, 첫 촬영씬이 이 서로 욕 배틀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광고를 통해 재회했다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 이 첫 만남부터 욕하고 이렇게 친해졌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또 연기자로서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전여빈 씨도 손석구와 연기 설레고 신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손석구 씨도 여빈이랑 뭘 하든 늘 좋다, 늘 생각하지만 최고의 파트너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명배우 서로 스타는 스타를 알아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사실 그런데 전여빈 씨 연기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네. 처음부터 배우가 꿈은 아니었다고 네? 합니다. 실제 원래는 의사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의사 가운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내친 김에 의학 드라마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 최진영 변호사님 의사가 꿈이었다는 거 보니까 공부 꽤나 좀 했나 봐요. 한 공부했는 것 같습니다. 오호. 무슨 어릴 때부터 의사 된다라고 하면 요즘 의대가 서울대 다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 꿈을 가지게 된 것이 무슨 돌잡이 할 때 청진기 들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할머니가 넌 예비 똑똑하고 하니까 의사가 하면 됐으면 좋겠다 했고 좋습니다. 이렇게 네.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마음먹고 공부하면은 반에서 1등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 정도로 거기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요. 멋있다. 마음만 먹으면 1등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든 1등 하는 걸 그런데 내일 또 사실 수능입니다만 네. 수능에서 좀 고배를 마셨던 겁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굉장히 방황도 했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입시 실패한 이후에 아마 제 나이대라면 잘 아실 겁니다. 그 키팅 선생님, 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한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서 명작이죠. 누군가의 네.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네. 그 길로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대성하는 것이 됐으니까 무조건 공부만은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아마 네. 그 말도 그 대사도 아마 오늘의 전여빈 씨를 잊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멋진 활동도 뉴스파이터가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난 9월 16일 오전 12시 30분경에 서울 강남구에서 배달을 마친 배달 기사한테 제목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머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배달을 마치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배달 기사가 네. 1층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낯선 남성이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를 훔쳐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뭐요? 당황한 배달 기사가 저기요 라면서 남성을 불러 세워 보지만 어머! 남성은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합니다.
눈앞에서 오토바이를 빼앗긴 배달 기사는 112에 도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속담 틀린 거 하나 없네요. 진짜 눈 뜨고 코 베인단 말 진짜 눈앞에서 진짜 눈 뜨고 오토바이를 지금 절도당했네요 지금. 말 그대로예요, 진짜. 보고 있는데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른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오토바이를 갖고 달아났어요. 네. 라고 신고를 하자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고요. 아하.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그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난 절도범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던 절도범 저렇게 네, 네, 아이고 넘어집니다. 혼자 비틀대다 혼자 넘어지죠. 네. 그리고는 저 쓰러진 오토바이를 그대로 버려두고요. 이번에는 그냥 두 발로 뛰어서 어디론가 도주를 합니다. 아니 오토바이를 뭐 지금 정신이 없어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를 버리고 맨발로 두 발로 도주할 거면 애초에 저 인간은 오토바이를 훔칠 목적이 아니었나? 지금 저 인간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도망갔잖아요. 경찰이 신고자를 만나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금방에 수색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CCTV 영상도 있었기 때문에 동선을 추적해서 구역을 나눠서 수색한 지 10분 만에 이 도망간 사람을 잡게 되는데요. 아하. 처음에는 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범행을 부인하다가 네. CCTV를 보여주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 남성 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이 됐습니다. 술 먹고 또 자기 딴 그러겠죠. 저 인간이 술김에 갑자기 순간 이렇게 충동적으로 그랬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최진영 변호사님 요즘은 그런 변명 안 통하죠? 안 통하죠. 네. 결국은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상의 지금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자동차는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시동이 켜있네? 잠깐 재미로 좀 타고 간다. 그것은 그래도 처벌입니다. 그걸 자동차 사용절도다라고 하는데 사용절도는 어느 정도 가서 그냥 곱게 세워두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쫓아오는데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른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단순 사용절도가 아닌 일반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네. 저게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형사 처벌을 넘어서 본인이 이게 운전 면허도 취소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라고 보여주죠. 제발요. 진짜 그 시쳇말로 그놈의 술이 웬수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집에서 곱게 먹든가 제발 저런 행동하지 말길 바라고 일단 행동하지 말게 해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법의 처벌 엄벌을 달게 받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요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혼밥을 거부하는 식당이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도 혼밥했거든요. 아하. 근데 김밥집 사장님이랑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김밥 먹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혼밥을 거부하는 식당이 있다니까 좀 서운하네요. 어허.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SNS까지 쫙 퍼지고요. 네. 조회수가 벌써 30만 회, 하루 만에 30만 회 달했다고 합니다. 이건가요? 이 사진? 네, 바로 이 사진인데 식당에 들어가려다 이거 보고 발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쭉 보시면요. 네. 사진 속 안내문입니다. 이게 짜장면집 문 앞에 붙은 거라고 하는데요. 네. 혼자 드실 때 2인분 값을 쓴다. 2인분을 다 먹는다. 아니면 친구를 부른다. 다음에 아내와 온다. 그런데 저기 덧붙인 말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근데 약간 뭐 농담인가 농담처럼 뭐 유머인가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웃으라고 한 건가 했는데 덧붙인 말을 보면 외로움은 팔지 않습니다. 혼자 오지 마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이번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 이번엔 최진봉 교수님이 아니라 진짜 혼자 사시는 하재근 평론가님 떨고 계시죠 지금 부들부들. 많이 서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식당에 밥을 혼자 먹으러 가는데 혼자 오지 말라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서운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 오지 말라는 이거는 소비자 차별이고 배제거든요. 어떤 사유로도 차별과 배제는 하면 안 되는데 심지어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오지 말라고 무슨 아내랑 같이 하라. 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뭔 소리게. 더군다나 지금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35.5%에 달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다수 국민들한테 자괴감을 안겨주는 이런 말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불쾌감도 느껴져요. 네, 진짜. 근데 다만 이제 물론 식당 입장에서도 뭐 점심시간 같은 때 혼자 와서 막 4인분 그 테이블 차지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좀 부담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1인용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뭐 그때그때 정중하게 안내를 한다든지 네. 이런 방식을 써야지 아예 저렇게 배제를 하고 뭐 2인분 값을 쓴다, 뭐 친구를 부른다, 아내와 온다, 외로움은 팔지 않습니다. 이거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 네. 보니까 누리꾼 반응도 아주 부정적으로 그래요? 나왔습니다. 네. 어떤 반응들이 나왔냐면 혼밥이 왜 외로움이냐? 1인 가구가 대다수인 세상에 이런 생각을 네. 유머라기엔 불쾌하다. 곧 그 식당이 외로워질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분의 저 반응은 명언입니다. 명언. 곧 그 식당이 외로워질 것 같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까지 어떤 이 부정적 그리고 불쾌감을 주로 내비친 반응은 자 혼자 사시는 가구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냥 일반 뭐 다가구 여러 명의 식구가 살면서도 지금 이 글에 이런 어떤 안내문의 불쾌감을 가지신 분일 수 있는데 이제 소비자 입장이에요. 그럼 혹시 자영업자 이 안내문을 써붙인 짜장면집처럼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 안내문에 동의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식당의 입장이 공감이 된다라는 누리꾼들의 반응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아하.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볼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 아닌가라는 글도 있고 라면 하나 시켜놓고 유튜브 본다고 3-4시간씩 자리 차지하는 손님도 있다. 조리 효율, 인건비, 좌석 회전율을 고려하면 1인 손님을 받기 어렵다라는 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최재명 교수님 네. 물론 지금 이제 이 약간 옹호하는 분들 의견도 일부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왕왕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약간 이른바 진상 손님처럼 하나 시켜놓고 라면 하나 덩그라니 시켜놓고 막 유튜브 막 뭐고 한다. 그건 진짜 민폐죠. 근데 그거는 왜냐 너무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업주가 손님 저 다른 분들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좀 정리해 주시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지금 이 앞서 안내문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조롱하는 거잖아요. 조롱.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난다. 우리 지금 여기 이담 아나운서 그렇고 하재근 평론가 저도 가끔 혼자 밥 먹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저도 저희는 혼밥해요. 네네. 가능한 한 빨리 먹고 나옵니다. 어허. 그럼 그쵸? 뭐 오래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 뭐 3시간, 4시간 왜 앉아 있어요? 네. 급하게 먹고 빨리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경우는 그러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 아까 앵커가 얘기했던 그런 경우나 여기서 사례로 얘기했던 극단적인 경우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대입시켜서 1인 가구 세대가 많아지는 시대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그냥 안내문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외로움은 팔지 않습니다. 혼자 오지 마세요. 이 말은요. 이건 명언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차라리 뭐 식사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한다든지 그래요. 예컨대 아니면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캠페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혼자 오시는 분들이 네. 조금 이 영업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시면 4인 테이블에 혼자 오신 분들은 다른 분과 같이 앉을 수밖에 그렇지. 없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혼자 오는 사람을 배제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걸 왜 모르실까요? 그래요. 누구나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한번 다음에는 이런 안내문 얼른 내리시고 다른 방안을 좀 따뜻한 말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감히 해봅니다. 기대해 볼게요. 어마어마하다. 137억을 전액 현금으로 샀다. 고라 이담하나 누굽니까?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입니다. 와우. 장원영 씨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 그 럭키비키라는 원형적 사고라고 그러네. 하잖아요. 뭔가 좀 안 좋은 상황도 좋은 상황으로 생각해내는 그 원형적 사고, 초긍정 마인드라고 하는데 네. 바로 장원영 씨입니다. 아하. 근데 장원영 씨의 이 얘기를 듣고 나면 혹시 이 정도의 재력이 있어서 그런 초긍정 마인드가 가능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그러네요. 정도입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하면서 정말 가수도 뭐 열심히 하고 광고계도 완전히 주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장원영 씨가 서울 한남동 소재 고급 주거단지 내에 있는 빌라를요 137억 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아. 지난 3월에 현금 매입했다고 하고요. 어허. 지난달에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상태고 근데
장원영 씨가요. 지금 뭐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어리잖아요. 네. 2004년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1살인 거죠. 와. 네. 게다가 등기부등본상에 이제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점을 보면 해당 주택 정말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21살에 137억짜리 고급 빌라를 현금. 딴 세상 얘기 같아요. 하재 금평론가님. 네,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인데 장원영 씨가 그만큼 세계적인 스타니까 자기가 번 돈으로 저렇게 지금 집을 산 거거든요. 근데 저 집이 한남동에 있는 고급 주택들 사이에서도 네. 그 중에서도 최고급 빌라라고 합니다. 어머나. 저기가 한 단지에 15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부인가 봐요. 비슷한 집 그렇습니다. 내부 구조. 15가구밖에 없는 희소성이 있는 데다가 24시간 보안 시스템이 되고 네. 개별 엘리베이터가 있고 한강 남산 동시조망 네.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네. 매우 고급스러운 비싼 곳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뭐 집 사는 건 자유인데 돈이 있으니까.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왜 이렇게 또 큰 거 막 그런 집을 샀을까요? 네. 효녀 심청의 대를 잇는 효녀였습니다. 아 그래요? 알고 봤더니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온 가족을 위해서 샀다라는 그런 쏜 거예요? 얘기가 가족을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성인이 되고 내가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만 공간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야 이게 효녀의 장원영 이게 효신 깊은 면모가 보인다라는 그런 또 훈훈한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30초 드릴게요. 저곳에는 장원영 씨 말고도 유명인들이 많이 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과거 김태희 씨랑 비 부부가 결혼 전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실제 시세 차익 또한 20억 가까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 고급 빌라는 유명한 배우들도 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시세도 많이 올라가는 곳인데 아마 이제는 장원영 씨 때문에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고급 주택 사고 뭐 그런다고 우리가 꼭 곱지 않은 시세로만 볼 건 아니에요. 그만큼 장원영 씨 열심히 생활했던 그 방증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린 또 우리대로 열심히 살면 되니까요.